흔히들 소년 부부가 늙어 노년의 벗이 된다고 합니다. 금혼식 결혼 50주년 기념일은 부부가 일생을 함께 지켜온 의리의 최고 명예이자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반려자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공개 처형의 의식으로 바꿔버린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칠순을 맞이한 김혜자 여사입니다. 그녀의 남편 박민석 교수는 학계에서 덕망 높기로 소문난 은퇴한 노교수였습니다. 모든 친지들의 축복이 쏟아지는 성대한 금혼식 날, 남편이 그녀에게 건넨 것은 사랑의 정표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기 그지없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병약한 첫사랑에게 남은 여생을 바쳐 속죄하며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겉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로맨스처럼 포장된 이 사건의 이면에는 첫사랑에 대한 부채감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가장한 채 수십 년간 치밀하게 계획된 수백억대의 자산을 노린 가계 탕진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침착해 보이던 조강지처가 가장 극단적인 배신과 모욕을 당한 후 어떻게 판을 짜고 반격에 나서는지, 그 탐욕과 위선에 젖은 유정한 연인들에게 어떻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인생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사랑과 인간성의 이중적 시험대 위에서 드러난 한 가정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잔혹한 민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혜자, 올해 70살입니다. 오늘은 저와 남편 박민석이 결혼한 지 50주년이 되는 금혼식 날입니다. 연회장은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하객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은은하게 깔리는 배경음악은 남편이 젊은 시절 제게 즐겨 불러주던 등려군의 월량 대표와 적심유량 다이벼 오드신이었습니다. 변호사로 성공한 아들 지훈이와 의사인 딸 지수가 무대 위에서 감성적인 목소리로 우리 부부의 50년 세월을 회고하고 있었고, 하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짙은 금색 개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옷은 칠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제 허리를 감싸주었지요. 저는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지으며 쏟아지는 축복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석은 퍽이나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세월의 깊이가 더해진 노 교수의 유려한 풍모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죠. 눈가와 입가의 서린 미소는 그 어떤 여자라도 빠져들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명문대 교수와 당대 최고의 회계사 출신 아내, 효심 깊고 성공한 자녀들, 누구나 부러워하는 신선노름 같은 부부였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은 그저 벼룩이 들끓는 비단 포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제 시선이 무심한 척 연회장 입구 쪽 구석진 자리에 놓인 예약석을 스쳤습니다. 그 테이블 명패에는 이름 대신 하얀 동백꽃 한 송이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은 비어있는 그 자리, 입가에 걸린 제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심장은 북극의 얼음물에 잠긴 듯 차갑게 식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사회자가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박민석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주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박수 소리를 뚫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50년 전 연세대학교 교정의 은행나무 아래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처럼 맑고 사랑이 넘쳐 보였죠. 혜자야. 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 50년, 기나긴 세월을 나와 함께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이 가정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했어. 오늘 나는 당신에게 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하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분위기를 띄웠고 아들 지훈이와 딸 지수도 기대에 찬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남편은 말끔한 양복 안주머니에서 천천히 고급스러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봉투를 정중하게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끝에 닿는 종이의 익숙한 질감에 제 마음속 마지막 불안마저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란 듯이 아주 침착하게 봉투의 입구를 찢었습니다. 안에 든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새하얀 A사 용지 위 굵고 검은 궁서체로 선명하게 박힌 5글자. 협의 이혼 신고서. 순간 연 회장을 채우던 음악과 웅성거림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습니다. 옆에 서 있던 딸 지수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 아들 지훈이가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세요? 라고 내뱉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엔 경악과 충격,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이 들어찼습니다. 하지만 나의 남편 박민석은 그저 고요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죽음 같은 정적을 가르며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혜자야, 미안해. 내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속죄하며 살고 싶어.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 회장의 육중한 조각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미색 정장을 입은 노부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젊은 시절의 청초함을 짐작게 했습니다. 창백한 안색의 가녀린 몸매, 문틀을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처연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풍기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최미란이었습니다. 남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은 여생을 바쳐 갚아야 한다는 그 여자. 남편은 마치 어떤 부름이라도 받은 듯 제 손을 놓고 입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당황한 하객들을 가로질러 그는 최미란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죄책감과 애틋함은 끈적할 정도로 짙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깨지기 쉬운 보석이고 자신은 평생 그녀를 지키기로 맹세한 기사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미란아, 여긴 왜 왔어? 집에서 내 연락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 목소리는 제가 5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최미란은 남편에게 힘없이 기대어 늘 안개 낀 듯 몽롱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혜자 언니, 정말 미안해요. 민석 씨가 혼자서 언니를 감당하는 게 걱정돼서 차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참으로 고단수의 화법이었습니다. 자신을 연약하고 무고한 위치에 놓으면서 동시에 저를 드세고 무서운 존재로 암시하는 말이었죠. 마치 남편이 제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억압받는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세기의 재회를 연기하는 저 남녀를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동도 잃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질투도, 슬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결말을 뻔히 아는 지루한 아침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지수는 이미 제품에 무너져 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들 지훈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버지의 팔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노망나셨어요? 남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넌 모른다. 이건 아빠가 그 사람에게 빚진 거야.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노골적인 비난과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내일이면 사교계에서 우리 가족이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될 것은 자명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야 할 피해자인 저는 오히려 가장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복에 옷매무새를 다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업무 서류를 다루듯 반듯하게 접어 핸드백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행동에 모두가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딸, 분노한 아들, 그리고 서로를 애처롭게 바라보던 저 불륜의 노년 커플까지. 저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제 생애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지 여러분, 오늘 저희 집안의 사적인 문제로 추태를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 시선이 장내를 훑고 지나가 마지막으로 박민석과 최미란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성스레 준비한 금혼식 선물이라니 일단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조항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당신의 그 지고지순한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겠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눈치채기 힘들 만큼 미묘한 비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남의 돈 계산하고 장부 들여다보는 감사 오딧 일 아닙니까? 계약서 검토하는 게 내 특기라는 거 잊지 않았죠? 이 말에 남편의 안색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최미란의 그 가련한 눈빛 깊은 곳에서도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에 정리할 일이 생겨 오늘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저희 부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딸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자, 집으로. 저는 남편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백 개의 복잡한 시선이 등 뒤에 꽂혔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또각또각 가장 먼저 그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황금빛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대하고도 황당한 파티장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지는 꼴을, 울고불고 매달리는 꼴을 기대했겠지만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남 압구정동 40년을 살아온 우리 아파트에 돌아오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크리스털 조명 아래에는 아침의 금혼식을 축하하며 깔아둔 붉은 식탁보가 그대로였습니다. 지금 보니 그보다 더한 풍자는 없더군요. 남편은 바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의 하얀 달빛, 최미란을 달래느라 바빴겠지요. 아들과 딸이 제 양옆에 앉아 분노와 걱정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수가 제 차가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충격이 지나간 제 뇌는 회계사로 일했던 40년 경력 중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은 쓸모없는 감정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유능한 감사관으로서 저는 압니다. 혼란스러운 장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오류, 즉 횡령의 징후를 찾아내는 법을요. 오늘 밤 가장 이상한 점은 남편의 태도, 그리고 그 이혼 서류였습니다. 30분 후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피곤과 죄책감이 섞인 얼굴이었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묘한 안도감이 엿보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가족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지훈이가 참다 못해 탁자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아, 지수야. 이건 너희와 상관없는 엄마와 나 사이의 문제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혜자야, 오늘 내게 못할 짓 한 거 안다.
하지만 난 미란이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 그 여자는 나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 이제 몸도 성치 않은데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살게 둘 순 없어. 그래서 그 보상 방식이 우리 50년 결혼 생활을 짓밟고 이 가정을 깨는 거예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가정을 깨려는 게 아니야. 그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저 남은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을 뿐이야. 혜자야, 이혼 서류 봤지? 거기에 내가 다 적어놨어.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도 머리를 맞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협의 조건은 단순하다 못해 파격적이었습니다. 박민석은 부부 명의의 모든 공동 재산을 포기한다. 압구정 아파트, 제주도 별장, 은행 예금 전액, 주식, 펀드 및 보험 일체. 박민석은 빈털터리로 나가는 조건으로 김혜자에게 위자료를 대신한다. 이 조항을 보자 지훈이의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빈손으로 나가시겠다고요? 지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빠 엄마가 잘 지내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완벽해 보이는 협의서를 보며 마음속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석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는 유약하고 우유부단하며 때로는 낭만적인 척하지만 돈과 물질에 대해 절대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재테크와 투자는 그가 방향을 잡고 제가 실행했습니다. 그는 우리 재산 내역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경제권을 포기하고 노년을 최미란의 보살핌에만 의존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 하나, 그가 생각하는 진짜 재산이 이미 서류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말이 되겠죠. 직감이 곤두섰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극도로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50년이에요. 나도 지쳤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더 붙잡아봤자 내 꼴만 우스워지겠죠. 제 타협적인 태도에 남편은 눈에 띄게 안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여느 여자들처럼 울고불고하거나 자식들을 인질 삼아 늘어질 거라고 예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서는 우리 반평생 피땀이 걸린 문제예요. 부동산 명의 이전, 주식 분할, 은행 계좌 정리,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정리하고 이 집과 이별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줘요. 한 달 뒤에 이 서류에 내 도장을 찍어줄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빨라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래, 한 달. 당연하지. 혜자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의 눈에 서려있던 죄책감은 순식간에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그를 향해 남아있던 제 마음 한 톨의 미련마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을 보낸 뒤 넓은 아파트에는 저와 그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침실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은퇴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문가용 회계 감사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로그인 화면의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혜자, 평생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장부들도 다 풀어냈잖아. 내 50년 결혼 생활 장부 하나 못 털 것 같아?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이 깨진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간 집안 분위기는 잘 짜인 연극, 무대처럼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퇴장을 준비하는 상처받은 조강지처를 연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침실에 틀어박혀 옛날 사진첩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일부러 눈을 퉁퉁 붓게 만들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아 초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저의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남편은 죄책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끼는 남자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저에게 깍듯하게 대하며 좋아하는 떡을 사오거나 약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뒤늦은 보여주기식 친절은 제가 약속한 날짜에 순순히 도장을 찍게 하려는 수작일 뿐이었습니다. 최미라는 우리 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후 늦음하기 직접 달인 한약이나 보양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연회장에서의 공격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고상하고 이해심 깊은 여인 행세를 했습니다. 혜자 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이거 기력 회복에 좋은 탕약이에요. 좀 드세요. 몸 챙기셔야죠. 그녀는 이혼 서류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제가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암시했습니다. 여자는 참 마음이 약해서 탈이야. 남자는 한 번 마음 먹으면 앞만 보고 달리는데 가끔은 놓아주는 게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앞에서 남편과 거리를 두는 척했습니다. 민석 씨, 언니 마음 좀 헤아려요. 당신이 그러니까 언니가 더 힘들어하지.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서재 문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귓속말을 나누었고 그 뼛속까지 스며든 친밀함은 어떤 연기로도 감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직감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그녀의 무심한 척 던지는 말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리하던 옛날 책들을 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참 옛것을 좋아하시네. 나처럼 떠돌이 인생은 뭐 하나 남는 게 없는데. 참 민석 씨가 그러던데. 제주도에 있는 별장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온천도 가깝고 거기서 요양하면 참 좋겠다. 부러워요. 그녀는 집의 소유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러운 척하며 저와 남편에게 그 별장의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또 한 번은 남편이 경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 요즘 주식이 널뛰기를 하네. 무서워라. 그래도 혜자 언니는 대단해요. 민석 씨 말로는 옛날에 사둔 기술주들 수십 년 동안 안 팔고 묵혀뒀다면서요. 지금쯤 몇 배는 올랐겠네. 역시 보는 눈이 달라. 제 안목을 칭찬하는 척하며 그 자산의 거대한 가치를 콕 집어내는 교묘함. 그 말들은 가느다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화법으로 제 자산을 파악하고 자신이 곧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침실 문이 닫힌 뒤 제가 마주한 것은 낡은 사진첩이 아니라 노트북 화면을 가득 채운 빽빽한 금융 데이터였다는 것을요. 지난 한 달 제가 한 일은 오직 하나, 감사, 오디였습니다. 저는 모든 인맥과 전문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남편의 알량한 방심 덕분에 재산 분할을 위한 정리를 핑계로 필요한 모든 위임장에 사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하나둘 맞춰지자 거대하고 검은 거미줄이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횡령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천만 원이 최미란의 조카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명목은 대여금이었지만 상환 기록은 전무했습니다. 이런 식의 자금 유출은 지난 20년간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자산 빼돌리기는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여러 증권사에 차명 계좌를 개설해 두었습니다. 우리 공동 명의의 우량 주식을 시장가보다 헐값에 자신의 비밀 계좌로 넘기고 비밀 계좌에서 다시 고가에 매도하여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 현금은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제주도 별장이었습니다. 3년 전 그 별장은 이미 신탁 방식을 통해 최미란의 명의로 사실상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동 소유자로서 서명했던 그 서류, 연말정산 서류 더미 속에 남편이 슬쩍 끼워 넣었던 그 종이 한 장이 신탁 동의서였던 겁니다. 남편을 너무 믿었던 제 탓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빈손으로 나가는 이혼은
이미 알맹이는 다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세금 폭탄이나 다름없는 깡통 자산을 제게 넘기겠다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제 제자이자 지금은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인 현우에게 보냈습니다. 현우는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계획적인 배임, 횡령, 그리고 사기입니다. 당장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서두르지 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소는 너무 싸게 먹혀. 현우야, 몇 가지 준비 좀 해줘. 첫째, 내가 손댈 수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가압류 신청해. 둘째, 증권사들의 사실 조회 신청해서 비밀 계좌 거래 내역 싹 다 받아내고. 셋째, 제주도 별장 신탁 계약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쥐 잡듯이 뒤져봐.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 남편이 최미란을 부축하며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 아래 그들은 세상 풍파를 함께 견뎌낸 아름다운 노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박민석, 당신은 완벽한 퇴장을 꿈꿨겠지. 착각하지 마. 당신은 내 복수극의 서막을 직접 열었을 뿐이야. 나 김혜자, 평생 단 한 번도 감사 전쟁에서 져본 적 없어.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이 내가 좋아서 준 돈이다 라고 우기면 최미란을 엮어 넣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사주했다는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목표는 남편의 서재였습니다. 그곳은 그의 성역이자 요새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는 그곳에 작은 비밀들을 숨겨두곤 했죠. 젊었을 땐 연애편지, 중년엔 비상금. 저는 부부 사이에 예의랍시고 그곳을 뒤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의를 지킬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 최미란이 남산으로 꽃구경을 가자고 남편을 졸랐습니다. 두 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적어도 반나절은 걸릴 터였습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묵은 책 냄새와 나무 향기, 남편이 좋아하던 냄새가 났습니다. 한때 우리도 이 방에서 함께 책을 읽고 차를 마셨는데 잠시 감상에 젖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옛것에 집착하고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은 가장 기념비적이고 남들이 절대 건드리지 않을 곳에 숨길 위인입니다. 잠긴 서랍 따위는 무시했습니다. 너무 뻔하니까요. 제 시선은 책장 맨 위칸 셰익스피어 전집 양장본에 머물렀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제가 선물한 책입니다. 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두꺼운 햄릿을 꺼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로미오와 줄리엣을 꺼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틀렸나? 포기하려던 찰나. 책장 안쪽 벽면을 더듬던 손끝에 미세한 굴곡이 느껴졌습니다. 책들을 다 드러내자 책장 뒷판에 강력 자석으로 붙어있는 새끼손가락만 한 검은색 USB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찾던 물건임이 확실했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일기와 달문이라는 두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일기 폴더에는 남편이 5년 전부터 써온 글들이 있었습니다. 혜자는 완벽하다. 너무 강하다. 그녀 앞에서는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다. 하지만 미란이 앞에서는 내가 비로소 남자가 된 것 같다. 그녀는 나를 필요로 한다. 미란이에게 평생을 빚졌다. 어떻게든 보상해야 한다. 가소로웠습니다. 그가 말하는 강함은 내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온 인내였고 그가 말하는 필요는 최미란이 파놓은 덫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달문 폴더에 있었습니다. 최미란과의 최근 몇 년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최미란의 메시지는 온갖 교태와 악의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아직도 그 여자랑 한 집에 사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찢어져.
우리 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메시지 직후 제주도 별장이 신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내 조카가 사업 좀 해보려는데 종잣돈이 부족하대. 젊은 애가 기특하잖아. 며칠 뒤 5천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오빠, 용기내. 금혼식 날 사람들 앞에서 이혼 서류 던져버려. 당신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줘. 그 여자 콧대를 아주 꺾어버려야 해.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수십 년간의 악질적인 사기극이자 복수극이었습니다. 저는 USB 내용을 복사해 변호사 현우에게 암호화 메일로 보냈고 제 클라우드에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USB에 담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USB를 제자리에 돌려놓자마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그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당황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손에 묻은 먼지를 털며 말했습니다. 옛날 요리책 좀 찾느라 당신이 좋아하던 잡채 좀 해볼까 해서. 제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웠기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라는 남산에서 꺾어온 듯한 꽃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언니, 이 꽃 좀 봐요. 우리 젊었을 때 생각나지 않아요? 그 뻔뻔한 웃음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늙어서 기억이 안 나네. 약속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거울 속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마치 법정 같았습니다. 상석 소파에는 남편과 최미란,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뺀질거리는 인상의 중년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비장한 표정의 아들과 딸이, 반대편에는 현우와 그의 어시스턴트가 자리했습니다. 혜자야, 사람 다 모였네.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이미 서명된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간 됐어. 도장 찍어. 최미라는 옆에서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다 끝난 싸움의 패배자를 보는 눈빛이었죠. 저는 웃으며 도장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철을 꺼내 이혼 서류 옆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해온 숙제 검사부터 합시다. 제 시선이 두 사람을 꿰뚫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박민석 가게 50년 재무감사 보고서입니다. 재무감사라는 단어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미란의 미소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현우가 일어나 보고서 사본을 모두에게 나눠주며 차가운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김 회장님의 위임에 따라 박민석 씨의 지난 20년간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현우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석 씨는 대여금, 투자 명목으로 최미란 씨 및 그 친인척에게 총 13억 4,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또한 5년 전 부부 공동 소유인 제주도 별장을 불법적인 신탁 계약을 통해 최미란 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최근 3년간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통정 매매로 시세 차익을 조작하고 자금을 세탁하여 약 8억 7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항목이 나열될 때마다 남편은 하얗게 질렸고 최미라는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우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민석 씨가 제시한 빈손 이혼 협의서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며 심각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석 씨, 당신이 쓴 이혼 서류는 엉터리야. 장부가 안 맞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써왔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밀어 보냈습니다. 박민석, 김혜자 부부 재산 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합의안. 이게 오늘 우리가 진짜로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최미란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그 돈은 다 민석 씨가 자발적으로 준 거야. 빚 갚은 거라고. 그래. 저는 태블릿 PC를 꺼내 TV와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옛 친구인 이 교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현우가 확보한 증언 영상이었습니다. 그 일 말인가? 우리 동기들은 다 알지. 민석이가 버린 게 아니라 미란이가 민석이 가난하다고 차버린 거야. 그때 공장 사장 아들한테 시집 간다고 떠났잖아. 민석이는 실현당해서 폐인될 뻔한 거. 혜자 씨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공부시켜서 교수 만든 거지. 빚은 무슨 놈의 빚? 영상이 끝나자 최미란의 비련의 여주인공 가면은 박살이 났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TV 화면에 그들의 카톡 대화 캡처가 롤러코스터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여자 콧대를 꺾어버려. 제주도 별장 처리는 잘했어. 거기가 우리 신혼집이야. 아들은 지 아빠보다 영악하니 조심해. 지훈이가 분노에 차서 손을 떨었습니다. 지수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토록 저급하고 악독한 여자가 아버지의 첫사랑이었다니. 저는 TV를 끄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일기장에 그랬지. 내가 너무 강해서 당신이 필요 없다고. 당신 말이 맞아. 저는 겁에 질린 최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미란이가 불쌍해서 없으면 안 된다고 했지. 그 말은 틀렸어. 미란이는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 돈이 필요한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미란 앞에 섰습니다. 최 여사, 나한테 복수하고 싶었어. 내 자리를 뺏고 싶었어. 저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자, 내가 쓰다 버린 저 남자는 당신에게 돌려줄게. 맘대로 가져가. 하지만 저는 남편을 다시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몫인 돈, 이 집안의 재산은 단 1원도 못 가져가. 뱉어낸 걸로 모자라 내장까지 다 털어내야 할 거야. 그 순간 최미란은 진짜 절망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그건 다 내 돈이야. 증여받은 거라고. 최미란이 발악했습니다. 그녀 측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이미 증여된 재산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현우가 비웃음을 흘리며 나섰습니다. 일반적인 증여라면 그렇죠. 하지만 사기에 의한 증여, 그리고 배우자의 동의 없는 부부 공동 재산 처분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우린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준비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죄로 감방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토해내시겠습니까? 현우는 제가 작성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박민석은 최미란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모든 자산을 회수한다. 회수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 중 박민석의 몫은 20%로 제한한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과 최저 생계비 수준의 연금만 인정. 불응 시 확보된 모든 증거를 언론과 학계에 공개하고 형사 고소한다. 이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최미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이 병신아, 다 처리했다며, 완벽하다며. 50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이 꼴이야. 마누라 하나 못 이겨먹는 쪼다 같은 놈.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쌍욕에 남편은 넋이 나간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순백의 여인이 탐욕스러운 괴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들었고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미란은 쓰러진 남편을 보고 겁을 먹더니 그대로 핸드백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119 불러라. 전쟁은 끝났습니다. 박민석은 졌고 최미란도 졌습니다. 저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재산이 회수된 날, 저는 여행사로 가서 최고급 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엄마, 아빠 퇴원도 안 했는데
그냥 가세요. 지수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가 챙기면 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러 갈 거야. 50년을 기다린 여행이다. 출국날 인천공항에서 아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완벽한 분인 줄 알았어요. 이 집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는 저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멋져요. 꼭 행복하게 놀다 오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합의 성립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고맙다라고 짧게 답하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박민석도 최미란도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로마의 콜로세움 돌벽을 만져보고 스위스의 융프라우에서 눈보라를 맞았습니다. 제가 번 돈, 제가 지켜낸 돈으로 누리는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70살, 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의 호수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지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경기도 외곽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최미라는 재산을 다 토해내고 빈털터리가 되어 잠적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뼈저리게 후회하며 저를 한 번만 보고 싶어 한다더군요. 저는 비엔나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장을 썼습니다. 너희가 잘 챙겨드려라. 전해드려 건강하시라고. 나는 다음 여행지로 간다. 남미가 될 것 같구나. 휴대폰을 덮고 엽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엽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을 정의할 권리를 절대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엄마처럼 늘 장부를 들여다보렴. 돈의 장부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의 장부도 수시로 감사해야 한다. 맑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거라. 저는 펜을 놓고 알프스의 햇살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버린 그 남자는 세월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